뾰로로 안녕하십니까. 크리스마스 이브와 크리스마스가 있는 주간이 오늘부터 시작이네요. 설레는 한 주. 자,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이 악성 민원 때문에 멈춰섰던 부산의 명물 산타버스 저희도 전해드렸는데요. 방송 이후에 살려내라, 악성 민원인 그거 누구냐 하면 난리였죠. 때문이었는지 부산시가 입장을 바꿨습니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생긴 산타버스 내년 1월 중순까지 부산 시내에서 달린다니까 부산은 연말연시 분위기 한껏 달아오를 것 같네요. 오늘 출연자 소개해 올리죠. 자, 김하은 아나운서, 박지은 변호사, 박상희 한국연린사이버대 교수, 양지열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진부터 달립니다. 자, 지난 15일 오후 3시경 부산 노포동 터미널 인근 노점에서 우리 집 앵무새 데리고 가신 아주머니, 저 아주머니 찾습니다. 잘 돌보겠다고 가져가셨다는데 우리 집 앵무새야. 이름 돌이고 꼭 좀 연락 주세요. 좋은 말로 할 때 꼭 좀 연락해 하신 고소유님. 자, 오늘 제 아들 김시환의 4번째 생일입니다. 엄마가 사랑한다고 전해주세요 하신 강나나님. 경북 김천 평화동 성신학원에서 영어 가르치셨던 최인태 선생님 사반 보시면 연락 좀 주세요 하신 김현희님. 자, 양산시 덕계에서 커피 좋아하는 동생 서민숙 힘내라고 응원해 주세요 하신 서안나님, 그리고 박모정님, 이만기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 나왔어요. 사반 뉴스 시라고!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가볼까요? 우리 결혼했어요. 지난 주말 많은 이들의 축복 속에 화촉을 밝힌 배우 김우빈, 신민아 커플. 결혼식 사진이 저렇게 공개가 됐는데, 진짜 이거 뭐 드라마 엔딩 장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너무 멋지고 아름답죠. 10년 동안 사랑을 키워온 배우 김우빈, 신민아 커플이 바로 그제 드디어 부부의 연을 맺었습니다. 서울의 한 호텔에서 양가 가족과 친지, 가까운 지인들만 모시고 비공개 형식으로 결혼식을 치렀는데요. 사회는 절친 이광수 씨, 축가에는 카더가든 씨, 주례는 김우빈 씨의 투병식이 큰 의지가 됐던 법륜 스님이 맡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BTS의 V, 도경수 씨, 김태리, 공효진, 이병헌 씨를 비롯해서 김은숙, 노희경 작가의 나영석 PD, 정말 시상식을 방불케 하는 하객들이 참석을 했다고 하고요. 특히 신민아 씨가 입은 웨딩드레스가 4천만 원대로 알려지면서 또 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객들에게 제공된 메뉴판에 두 사람이 직접 그린 그림과 손글씨가 담겼고, 또 답례품으로 신민아 씨가 앰베서더로 활약 중인 명품 화장품과 향수 제품을 준비해서 두 사람의 세심한 정성이 느껴지는 결혼식이었다고 합니다. 저걸 선물로 줬구나, 하객들한테. 세상에. 우리 교수님도 혹시 초대 청첩장 받지 않으셨어요? 정말 받고 싶었는데 저분들은 절 몰라요. 네, 근데 저분들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연예계에서는 천사 커플이라고 불릴 정도로 많은 사랑을 받아왔죠. 뭐 아플 때 의지가 되기도 했던 서로이지만 사실 이 어려운 이웃들이나 소외계층에 그동안 큰 선행을 베풀어 왔거든요. 그 결혼식 당일날만 해도 한림화상재단, 그리고 서울 아산병원, 그리고 국제구호단체인 좋은 벗들 등의 3억 원의 기부 소식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 전에 공개된 웨딩화보의 비하인드 스토리도 전해졌어요. 촬영하던 날 갑자기 첫눈이 내렸대요. 그래서 드라마처럼, 그러니까 저게 일부러 눈을 흩뿌린 것이 아니라 진짜 눈이 저렇게 이게 뿌려졌다고 진짜 눈? 합니다. 네, 추운 날씨였는데 막 눈까지 오니까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둘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면서 촬영에 임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박 변호사님은 청첩장 받으셨을 것 같아. 아니요, 못 받았어요. 알지 못합니다, 두 사람하고. 전혀 알지 못합니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이어가죠. 상상 초월 민폐족입니다. 진짜 날이 갈수록 진화하는 민폐 행각들, 첫 번째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무인 매장에 들어온 세 여성, 바리바리 짐을 싸들고 들어왔어요. 자, 두리번 옷 구경은 안 하고 삼각대를 세팅하는 모습. 자, 매장 한가운데 행거를 끌고 와서 옷들을 쫙 진열을 하더니 휴대폰 보면서
One piece so beautiful, my favorite style. 뭐 이런 막 이상한 영어 하면서 수십 분째 옷 꺼내 들고 저렇게 막 설명을. 자, 잠시대 건물 관리소장 등장해서 What are you doing now? 막 하니까 황급히 라이브를 중단하고 짐 싸들고 저렇게 매장을 나가는데요. 자, 이게 어떤 상황인지 들으시면 정말 기가 차실 겁니다. 일단 제 영상을 제보를 하신 분은 경기도 시흥에서 무인 의류 매장을 하는 분이십니다. 이 매장에 2일 오전에 저렇게 3명의 여성이 들어와서 갑자기 집 안에 뭘 막 꺼내 들어가가지고 그 뭐 이게 자기 옷들도 있고 그 매장에 있는 옷들도 있고 저렇게 광고를 한 거예요. 뭐냐, 저걸 처음에 알았던 게 이 매장 출입할 때 무인 매장이니까 알람이 뜨납니다. 1시간 동안 알람이 계속 떠서 CCTV를 보니까 저기서 저 셋이 자기들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여성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결국 경찰하고 관리소장이 찾아가서 여기서 뭐 하는 거냐고 하니까 저 고국에 있는 친구들한테 예쁜 옷 보여주려고 한다는데, 저게 예쁜 옷 보여주려는 그런 모양새가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방에 자기들 옷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제보자분의 이 매장을 방송 스튜디오로 쓴 겁니다. 아이고, 세상에 더욱 황당한 두 번째 제보 영상 보시죠. 자, 주차장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줄줄이 대기하는 차들. 자, 그런데 바로 그때 한 남성이 드르륵 카트를 끌고 와서 차 앞을 막아 세우더니 선생님 잠시만요. 양해를 딱 구한 제스처를 취하죠. 그러더니 자기 차를 탑니다. 그러더니 뭐야? 먼저 갈게. 네가 알아서 카트 치워. 안녕. 뭐야? 잠깐만요. 우리가 지금 뭘 본 거죠? 저거 지금? 대형 마트이긴 합니다. 어제 저녁 7시인데요. 대전에 있는 대형 마트인데 차가 많이 밀린 상황인데 이 제보자 같은 경우도 차량을 이제 이동하면서 주차장에서 빠져나가려고 했는데 어떤 남성이 오더만 카트를 중간에 내두고 자기 차를 이동해서 카트로 막아버렸어요. 막아버렸어요. 못 나오게 막고 자기 차로 이동해서 당황을 했는데 왜 그러냐 하니까 이제 제보자는 30분 정도 기다렸는데 나도 10분을 기다렸다. 뭐 어떠냐라고 이렇게 하면서 손짓만 하고 그냥 가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사실은 카트 저걸 가면 안 되고 그냥 그거하고 상관없이 어떤 줄 서서 나오는 게 맞거든요. 카트로 도로를 차단하고 자기 갈 길을 간 거라서 너무 황당해서 제보를 한 것이라고 합니다. 양 변호사님. 저거 뭐 어떻게 저기서 그냥 평화롭게 끝이 났다라면 제보하신 분께서 정말 성격 좋으신 거예요. 와. 저런데 사실 안에 갇혀 있으면 그야말로 진짜 갇혀있는 기분이 들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사실상 새치기를 한 거잖아요. 새치기 만약에 저거를 일반 도로 있죠. 저기는 주차장이니까 적용이 안 되지만 도로에서 했으면 범죄가 될 수도 있는 정도의 행위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일반 도로였으면 뭐 교통방해나 이런 걸로 볼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참 두꺼우시네요, 얼굴이. 그러니까요. 좋습니다. 예, 다음 이어가죠. 연기 속에 갇힌 강아지입니다. 자, SNS 라이브 방송 중에 목격된 충격적인 장면 영상 만나보시죠. 자, 강아지를 안고 뭐야? 한 번 더 강아지 얼굴에 대고 후 하더니 야 너도 펴봐 하면서 담배를 강아지 입에다 막 쑤셔 넣으려고 합니다. 자, 강아지는 애써 고개를 막 저렇게 돌리죠. 자, 이번엔 말이죠. 강아지 뒷다리를 오. 들고 쑥 노래에 맞춰서 쿵쿵 두 다리를 잡고 막 패대기를 치기 직전까지 막 흔들어대는데요. 앞발로 겨우 바닥을 짚고 버티는 강아지를 휙. 자, 누리꾼들이 한마디 하자 저 여성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보시죠. 야, 오지랖 넓은 것들아. 할 일이 그렇게 없냐? 니들 강아지나 다 챙겨. 건방진 것들. 어디서 오지랖을 부려. 자, 어제 오늘 SNS에서 가장 많은 욕을 먹은 한국인일 겁니다. 네, 맞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영상이 뜨면서 정말 크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 여성이 집에서 강아지와 함께 찍은 영상을 SNS에 직접 게시를 했는데 저거 지금 동물학대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 문제 제기와 또 많은 욕들이 이어졌습니다. 여성이 강아지를 안고 집안에서 흡연을 하고 있죠. 강아지를 향해서 담배 연기를 직접 내뿜기도 하고 강아지 입에다가 담배를 갖다 대기도 합니다. 또 강아지가 담배 연기를 피하려고 고개를 돌려도 멈추지 않고 저런 행동을 계속했고요. 또 다른 영상도 있는데요. 그 영상에서는 여성이 라이브 방송을 하다가 노래에 맞춰서 강아지 뒷다리를 저렇게 들고 흔드는 모습까지 포착이 됐습니다. 자, 누리꾼들은 저 여성 화생방 훈련 좀 시켰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방독면 없이. 견딜 수 없겠죠. 아마도 매우 힘들 겁니다.
사실은 강아지가 담배를 핀다, 저 담배 연기를 맡는다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논란이 되는데 이 여성이 3번째 반려견을 저렇게 하는 걸로 보이고 앞에 2 반려견은 뭐 사망한 것으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반려견 입장에서는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지금 저런 상황이고 동물 보호단체나 이런 데 좀 구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누리꾼들 의견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동물보호법상의 동물 학대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고요. 그걸 떠나서 처벌 여부를 떠나서 동물을 반려견을 키울 자격이 없는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좋습니다.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노약자석 노인만 가능한가? 자,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신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거주하는 40대 여성입니다. 3년 전 신장암 수술을 받고 지금까지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수술한 뒤 한 달도 못 쉬고 바로 일을 나가야 했던지라 후유증으로 체력 저하나 어지럼증을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그러다 얼마 전 여느 때처럼 퇴근 후 지하철을 타고 귀가하던 중이었어요. 갑자기 머리가 어지러워서 빈자리를 찾았는데 퇴근 시간이라서 만석이더라고요. 결국 노약자석에 앉아서 가고 있었는데요. 중간에 어느 할아버지께서 타시더니 제 앞에 우뚝 서시는 겁니다. 아이고 요즘 사람들 이렇게 개념이 없다니까. 아유 참. 못 들은 척까지 하네. 이봐요 아줌마. 노약자석 뜻을 몰라요? 왜 여기 앉아 있어요?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가 좀 몸이 많이 안 좋아서. 얼씨구 얼핏 봐도 50살도 안 돼 보이는데. 내가 올해 71야. 당장 비켜요. 옆에서 지켜보던 아주머니께서 여기 앉으시라며 자리를 비켜주셨지만 할아버지는 끝내 앉지 않으시고 제게 언성을 높이며 화를 내셨습니다. 물론 저보다 나이 드신 분께 자리를 양보하는 게 맞지만 노약자석은 노인뿐 아니라 약자를 위한 좌석도 되잖아요. 오늘 제 행동이 이렇게 모욕을 당할 만큼 잘못된 행동인 거야?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6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할아버지입니다. 여보시오, 젊은 아줌마. 내가 궁예야. 말을 해야 알지. 나 신장암 수술 받고 회복 중이다. 왜 말을 못해? 괜한 사람 나쁜 놈 만들고 있어 이거. 그리고 어쨌든 젊음은 괜찮아. 노인네들이 먼저지 동그라미. 좋습니다. 다음 사연자예요. 아니 할아버지, 나 아픈 걸 왜 동네방네 광고를 하는 거예요? 딱 보면 창백한 거 안 보여? 그리고 뭐 일은 하나? 아이고 요즘에 경로당 가면 신발 정리하고 있어야 할 군번이거든요. 잘났어 정말 X. 그렇습니다, 양 변호사님. 왜 이런 걸 가지고 갈등을 겪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뭐 지금 사연자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노약자잖아요. 경로석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상을 입었다거나 장애가 있다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노약자석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지하철 공사에서도 광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는 이런 부분들이 알게 모르게 또 이렇게 어떤 서로 피해의식 같은 것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어르신도 보면 알 텐데 볼 생각조차도 하지 않고 저렇게 먼저 좀 어거지를 부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교수님도 경험이 있으시든지 아무튼 그런 장면을 목격한 적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앉은 적은 없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노약자석에 앉아 계시면 사실 조금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이제 서 계시는데 젊은 분이 앉아 있으면 저분이 정말 뭐가 아파서 저러신 건지 아니면 앉은데 이러신 건지 판단이 안 될 때 있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약자의 어떤 그런 설명들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몸이 안 좋아서 그렇거든요. 이렇게 설명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믿고 그러면은 앉아서 좀 편히 가라. 이렇게 해주시는 게 또 어르신께서도 또 어른의 마음인데 아쉽네요. 박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뭐 기본적으로는 사실은 노약자고 눈에 띄는 게 이제 사실 나이지 않습니까? 아니면 장애가 있다든지 그러면 확실히 눈에 띄기 때문에 별말이 없을 건데 어떤 몸 상태라든지 이런 것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저런 일이 발생했던 걸로 보이고 중간에 분명히 고지를 했잖아요. 근데 좀 어르신 70대 어르신이 좀 과한 것 같습니다. 저렇게 폭력적으로 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아주 저기 말고 딴 데 가도 되는데 굳이 저러는 거는 감정적인 요소가 좀 더 많이 개입된 게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김하은 아나운서. 저는 다른 것보다 이제 어지러운 경우에는 자칫 이렇게 잘못 넘어지면서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좀 이용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할아버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좀 더 큰 목소리로 상황을 잘 설명해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고요. 저희 가족분들 박연수님, 김선자님 모두 젊은 사람도 아플 수 있어요. 제발 나이값 좀 하세요라고 말씀 주셨고 8베어5님께서 그렇게 정정하면 노강자구만 왜 자리에 앉으려고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예, 좋습니다. 제보 메일, 제보 카톡 많은 연락 주시고요. 잠시 후 돌아옵니다. 채널 고정 리모컨 돈터치. 고려온다는 한국인의 진심. 한국인의 영양과 식습관을 연구해온 고려온단이 멀티비타민 올인원을 나이와 성별에 따라 4가지로 새롭게 출시했습니다. 23가지 비타민과 미네랄은 그대로 올인원 맨, 우먼, 60세 이상 맨, 우먼. 한국인의 1등 비타민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비타민으로 나에게 딱 맞는 멀티비타민을 선택하세요. 고려온단 멀티비타민 올인원. Here for your trip? 호텔에서 말이야. 누군가는 런웨이를 걸었대. 나는 어떤 방을 만나게 될까? 어디라도 걱정 없이 트립. 호텔 최저가 보장제 24시 고객센터. 호텔 예약도 트립닷컴. 질레트랩스 딥 클렌징 바. 놓친 수염? 질레트랩스라면 걱정 없지. 질레트 최상의 밀착 면도를 각질 속 숨은 수염까지 제거해 확실하게 밀착 면도. 하루 종일 깔끔하게. 질레트랩스 딥 클렌징 바. 정희원 저속노화연구소 대표에게 스토킹 혐의로 고소를 당한 30대 여성이 강제추행 혐의로 맞고소에 나섰습니다. 정 대표가 여성에게 보낸 문자가 공개된 가운데 양측이 엇갈린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상황을 짚어봅니다. 예, 저속노화 열풍을 불러온 정희원 대표. 과거 서울 아산병원에서 함께 일했던 30대 여성 위촉연구원 사이의 고소, 맞고소, 반박, 재반박 지금 한창입니다. 정 대표는 스토킹을 당했다. 여성은 정 대표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 이렇게 말이죠. 자, 그런데 주말 사이에 두 사람의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일부가 공개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문자 내용을 공개해드리기에 앞서서 잠깐 상황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면요. 정희원 대표는 서울 아산병원 위촉연구원에게 스토킹 피해를 입었다고 여성을 상대로 고소를 했고 여성은 고용, 지위를 기반으로 위력에 의한 성적인 폭행을 당했다며 정 대표를 고소했는데요. 여성이 처음에는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무고,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건이 터지고 이 정 대표가 원치 않는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연락을 한다면서 여기에 스토킹 혐의까지 추가를 한 상황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여성 측이 두 사람이 주고받은 문자를 공개했는데요. 지난 2월 정 대표가 보낸 문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서로가 말할 필요도 없이 포옹한 채로 한동안 가만히 있었다. 기묘한 밤의 모든 체험, 그리고 되살아난 여성 지배자 기질. 한 번에 몰아쳐서 정신이 몽롱해졌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고요. 결박, 주인 이런 단어와 특정 물품을 반복적으로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소설 파일 하나를 전송을 했는데요. 이 소설의 주인공이 정 대표와 여성이라고 합니다. 오늘 중에 소설 하나 완성될 듯 역작이다. 계속 수정을 하고 있다. 이런 말들을 하면서 이게 단순한 음란 소설이 아니라 극단적인 성적 취향을 그대로 반영한 소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방송에서 참 표현하기가 조심스럽긴 한데 결박, 주인 다소 좀 성도착적인 그런 분위기가 풍기죠. 자, 그런데 이 여성의 주장, 정 대표의 행동은 그런 소설 이런 걸로만 그치지 않았다는 거죠.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대신 무슨 물건을 받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설에 나온 스타킹이라든가 도구 같은 그런 물건들을 대신 받아라. 여성의 집으로 택배를 보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받아라고 하기 전에 그 문자에 그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중적인 존재라서 이성을 중시하는 이 전두엽보다도 충동을 우선하는 변형계의 노예가 된다. 이런 또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중앙일보 보도가 주말 있는데 사이에 예. 양 변호사님 이 변연계 노예라는 표현이 되게 인구에 많이 회자가 되더라고요. 변형계라는 게 이제 감정이라든가 학습을 제어하는 두뇌 기관인 겁니다. 그러니까 전두엽은 주로 로직 이성을 조종하는 거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 건데 전두엽보다 변형계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그리고 또 중앙일보에서는 이제 보고 싶다면서 어떤 신체 부위를 그렇게 언급하는 발언을 직접 하기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성적 요구를 하는 그런 정황이 담겨있는 SNS 메시지라든가 녹취록 같은 것을 경찰에 제출을 했다 이렇게 여성 측에서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정 대표 측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뭐 소설이라고 하는 것도 이 여성이 AI 기능을 써보라고 해서 유도를 해서 한번 AI로 작성을 해본 거고 그 여성이 공개하고 있는 것들도 다 악의적으로 편집된 자료 이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대응을 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그 물건, 특정 물품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여성이 원해서 보낸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자기가 위력에 의해서 어떤 성적인 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라는 걸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들이 많이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저희가 이제 뭐 누구의 편을 들자는 게 아니라 뭐 앞서 그 소설 그게 AI가 쓴 거지 내가 쓴 게 아니다. 뭐 이런 내용 이런 해명에 대해서 글쎄요. 여론은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일단 여성이 왜 이렇게 하느냐 얘기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게 이 정의원 대표가 극단적인 선택,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걸 하면서 압박을 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본인이 우상으로 생각했던 사람이 죽을 것 같다 하니까 연민도 있다 하고 아, 그러니까 이제 내 청을 안 들어주면 나 죽을 수도 있다. 예, 고용 문제도 얽혀 있고요. 혹시나 거부 의사했을 때는 해고 가능성 언급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문제인데 특히 좀 증거로는 지난 4월에 정의원 대표가 우리 JTBC입니다. 장제원 전 의원 그 성폭력 단독 보도를 링크를 보내면서 자신은 시한부 인생 10년 뭐 이렇게 보냈다고 해요.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사망 기사도 보내면서 압박을 했다라고 하고요. 그러면서 정의원 대표가 만약 자신을 정의원 대표가 가스라이팅 했다 그러면 착취 같은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피해자는 지금 제보자 이 사람이 피해자고 가해자는 정의원 대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이제 사망 기사를 보내면서 그게 뭘 의미하겠느냐 이 여성 측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야 네가 우리 관계에 대해서 계속 좀 입을 닫고 있어줘야 이런 압박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누군가의 사망 이런 기사를 딱 보면서 사실상 이걸 뭐 냄새를 풍기는 자 그런데 정의원 대표 측은 뭐 이거에 대해서도 또 반박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정 대표 측은 이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고 한 거는 그만큼 그때 현실이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것을 표현한 것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지난해 12월쯤에 이미 퇴사를 결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미 결별은 예정된 상태였고 뭐 해고로 압박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정 대표 측은 맨 처음에 여성이 스트레스를 받다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처럼 몰락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하면서 여성이 먼저 접근을 했고 또 그때 과중한 업무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있던 상황에서 여성이 계속해서 이제 뭐 가스라이팅적인 얘기들을 했다라는 거죠. 타락하지 않기 위해선 본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나만 당신 편이다. 내가 없으면 당신은 파멸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올해 들어서는 이제 말투도 반말로 바뀌면서 대면으로 전화로 이제 수시로 폭언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정 대표의 모든 활동 방향을 본인이 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고 하면서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이 정의원 대표 본인을 장악하려 했다라는 것으로 말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좀 양측에 대립점이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저작권 문제인데요. 이 저속 노화를 주제로 한 정의원 대표의 이 책들 잇따라 뭐 베스트셀러에 올랐는데 특히 저속 노화 마인드셋 뭐 이 아주 유명한 책이라고 해요. 그리고 또 정 대표 이름으로 나간 이 칼럼. 자, 이것도 사실상
뭐 갖다 썼다. 지금 이런 논란이 있어요. 네, 도용 논란인데요. 네, 일단 정 대표 측은 지필 능력이 부족해서 공절을 할 수가 없었고 그로 인해서 공동지필 계약을 해지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여성은 정 대표와 공동 저자로 내기로 한 책이 도용이 됐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성 측의 입장을 다시 정리를 해보면 공동 저자로 계약을 하면서 받은 돈도 계약이 취소되면서 돌려줬는데 출간된 지 몇 달이 지난 뒤에 글이 도용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후 인세를 정산하면서 돈을 받긴 했지만 계약 해지와 원고 도용은 완전히 다른 문제다라는 입장입니다. 정 대표의 저서를 여성이 출판사로 직접 보냈고 이게 그대로 사용됐다는 주장을 여성은 이어갔고요. 또 저작권 문제뿐 아니라 다른 문제도 제기를 했습니다. 이 정 대표가 여성 자신이 쓴 저속노화 관련 원고를 이름을 정 대표 본인 이름으로 바꿔서 신문사에 기고를 했다라는 주장인데요. 지난 3월 정의원의 늙기의 기술이라는 글이 전문가 칼럼 코너에 실렸는데 저속노화 X의 신트렌드로라는 제목으로 여성이 쓴 원고의 첫 문장과 사례로 든 정책들 또 근거로 제시한 그래프가 같다는 겁니다. 정 대표가 늙기의 기술이라고 문자를 보내자 여성이 네, 곧 됩니다 라고 답했고 며칠 뒤에 여성이 일단 초안을 썼다며 원고 파일을 전송을 했습니다. 자, 이런 문자도 좀 사례로 제시를 했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지난해 8월엔 정 대표가 내 글의 졸렬함과 글을 도둑질해야 하는 이 비열함이 괴롭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여성 측의 주장이고요. 이에 대해서 정의원 대표 측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여성이 고소를 했다고 하니까 뭐 수사기관에서 밝혀질 거다라고 입장을 밝혔고요. 저서 관련 이 저작권 문제, 향후 민사소송 과정에서 실제 지필 기여도를 법적으로 증명할 거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뭐 일단 이 정도 파문이 커지니까 박 변호사님, 네. 저도 솔직히 이거 터지기 전까지는 정의원 대표라는 사람을 잘 몰랐는데 엄청 유명하신 맞습니다. 분이더라고요. 근데 다 손절각이에요, 지금. 엄청난 일들을 하고 있었고 특히 식품회사 같은 경우 협업을 많이 했었거든요. CJ 제일제당에서 사실은 밥 같은 거 할 때 그 판매할 때 즉석밥. 예, 거기 포장에 이제 얼굴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많이 팔렸다고 합니다. 그거 지금 홍보물 삭제를 했고요. 매일유업도 지금 협업 관계를 지금 내린 상태입니다. 또 MBC 라디오 진행을 했었는데 이것도 폐지가 됐고요. 특히 서울시에서 건강총괄관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에서도 이게 문제가 되니까 비상근직이긴 하지만 이것도 물러나기로 했습니다. 결국 지금 하는 일 대부분 지금 정리된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거는 제가 우리 양재열 변호사님께 좀 여쭤볼게요. 지난주에 그 처음 이 문제가 나왔을 때 그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여성이 날 마사지 해주겠다면서 예약한 숙박업소에 데려가서 수차례 접촉을 했다. 자, 그런데 한 변호사는 이 정의원 대표 측의 주장에 대해서 데려갔다? 무슨 41살 먹은 남성이 여성한테 납치라도 당했다는 거냐? 그러니까 최소한 마사지를 받으려고 의사를 갖고 모텔을 간 거 아니냐. 이거 배우자한테는 부정행위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볼 가능성도 큽니다. 사실 이제 이혼에 있어서 민사에 있어서 부정행위는 과거에 형사에 간통죄했을 때 그런 어떤 것과는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직접적인 어떤 우리가 말하는 성관계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다른 배우자 입장에서 봤었을 때 그리고 사회적인 어떤 상식에 비춰봤었을 때 이거는 그 결혼을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보이면 그게 부정행위라고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정의원 대표 측에서는 본인이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일방적으로 예약해놓은 숙박업소에 갔다고 하지만 성년 남자가 다른 이성과 숙박업소에 간다는 게 바깥에 어떻게 비춰줄 수밖에 없다는 건 본인도 알 거 아니냐. 그걸 이제 지적을 한 겁니다. 예. 자, 첫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두 번째 이어갑니다. 자, 지난달 서울 강서구의 한 유흥주점에 남성 손님 2명이 들어왔어요. 마감하기 직전에 와서 아유 그냥 안 받을까 하다가
겨우 받았는데 결국 사달이 났다. 네, 맞습니다. 주점 측에서 전달받은 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정확히는 지난달 8일 새벽이었습니다. 유흥주점으로 반팔 반바지 차림의 남성 2명이 찾아왔는데 처음에는 방이 없어서 그냥 돌아갔다가 다른 손님들이 나가자마자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다시 찾아왔다고 해요. 그런데 마감 시간이 임박한 상황이라서 이 직원이 안 받으려고 했대요. 그런데 이 남성들이 한두 시간 정도만 놀고 가겠다라고 해서 직원이 신분증을 확인하고 2002년, 2003년 생이라는 걸 확인을 하고 들여보냈다고 합니다. 이 주점 측에서는 혹시 모를 먹튀를 방지하기 위해서 평소에 이 신분증 검사를 할 때 술값의 일부를 좀 미리 받아놓는다고 합니다. 이 남성들에게도 술값 44만 원을 미리 받아놨다고 해요. 자, 이후에 이 남성들 여성 접객원까지 불러서 2시간 넘게 술을 마시고 놀았고요. 아침 8시쯤이 돼서 직원이 추가 연장을 할지 확인하러 방에 갔는데 그때부터 이 남성들이 아니 여성 접객원이 불친절하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꼬투리를 잡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실 우리 미성년자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유흥업소 직원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그때가 11월 달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반팔에 반바지에 이제 물씬을 좀 가시면서 오셨었고 처음에 인상착의 그냥 요즘 MZ 저폭인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좀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딱 봤을 때 신분증도 정말 똑같이 생겼고 딱히 뭐 의심하거나 없었는데 그냥 뭐 불량해 보이는 거 말고는 없어서 아무래도 문신 때문에 전혀 뭐 어려 보이거나 그러진 않았어. 그래서 지금도 솔직히 궁금하긴 해. 걔네가 정말 미성년자인지. 저희는 원본 영상을 그렇죠. 봤거든요. 그냥 온몸에 그냥 문신이 가득하고 그냥 네. 딱 봐도 솔직히 그래도 신분증 검사는 하셨던데 네. 저라면 당연히 성인이겠지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같더라고요. 문신도 있고 이래서 좀 불량해 보이긴 했다 그래요. MG 조폭인가 뭐 이렇게 의심을 해서 담배도 막 피고 이러니까 그 정도 생각을 했는데 또 신분증 사진이 조금 다르긴 했는데 이거를 문제 삼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했고 너무 변호사님, 네. 11월 달 저 짓을 하고 왔습니다. 저 옷차림으로. 저 정도니까 반바지. 조폭이나 뭐 미성년자 아니라고 아마 인식을 했던 것 같고 연도를 하긴 했다고 합니다. 근데 연도를 봤을 때도 문제가 없으니까 넘어갔는데 나중에 하는 말이 가짜 신분증 보여주고 들어왔다라고 본인들이 밝혔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보여준 게 뭐냐면 은행 어플을 키면서 봐라 우리 미성년자다라고 인증을 했는데 그럼 다시 신분증 요구했을 때는 그때는 다시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미성년자임을 짜잔 공개한 이유가 뭘까요, 양 변호사님? 자, 미성년자 출입은 어떻게 되죠? 영업정지 당하실 수 있죠. 영업정지 당하기 싫으면 돈 주세요.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얘기한 것처럼 무독 같은 거 좀 걸치고 있다가 벗고 막 팔, 다리 문신 내밀고 협박하고 욕하고 그리고요. 이게 너무 그렇게 심하게 나오니까 일단 다른 방에까지 가서 행패를 부리니까 돈 줘서 돌려주자, 내보내자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15분 정도까지 그렇게 했었고 주점에 뭐 직원들은 물론이고 지나가는 이 손님들한테까지 뭐 구경 나서 갈 길 가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이러다 더 큰 피해 있겠다 싶어서 돈 줘서 술값을 일단 돌려줬다고 합니다. 지금 저렇게 44만 원 아까 술값 미리 받았던 걸 정말 울면서 돌려줍니다. 그런데 보통 저는 유흥업소들 제가 영화를 너무 많이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보통 이렇게 관리해주는 그런 있지 않나요? 예. 그렇진 않나 봅니다. 저 녀석들 와가지고 그냥 뭐 반 협박을 하니까 돌려주셨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추가로 3장 더. 자, 유흥업소 직원 얘기 이어서 들어보시죠. 미성년자니까 영업정지 당하기 싫으면 먼저 술값을 내놓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결제를 받은 44만 원을 먼저 제가 카운터 앞에서 돌려줬고 자기가 먹은 술값 돌려주면 그냥 가겠다고 했는데 막상 돌려주니까 이제 말이 바뀐 거예요. 이건 이거고 영업정지 당하기 싫으면 추가로 300만 원 현금으로 내놔라. 잠깐 자기 비운 사이에 카운터에 있던 그 시계금을 이제 가져갔어요. 가져가셨냐 물어보니까 이제 뭐 당당하게 가져갔다 뭐 이렇게 그것도 웃으면서 가져가는 걸 CCTV로 보니까 강남에서도 뭐 미성년자인 걸 이용해서 뭐 2,500만 뜯었다는 얘기도 당당히 얘기했고 이게 한두 번 하는 솜씨가 아니더라고요. 진짜 쟤네들 뭘까요 도대체? 그러니까요. 참 또
보지도 못한 그런 수법인데 정말 미성년자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 직원에 따르면 맨 처음에 그 술값을 돌려준 것은 이 직원이 더 이상 문제를 크게 만들지 말자라는 생각에 본인의 사비로 돌려준 거였대요. 근데 이렇게 돌려줬으면 이제 조용히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부터 추가로 300만 원을 더 줘라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직원이 다른 직원과 통화를 하려고 잠깐 자리를 비켰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 이 사람들 직접 돈을 넣어놓은 통을 열어서 현금 250만 원 가량을 훔친 거예요. 그리고 CCTV에 고스란히 잠겼습니다. 이걸 알게 된 직원들이 이 사람들에게 절도를 추궁했어요. 이거 가져가지 않았냐, 훔치지 않았냐라고 얘기했더니 너무 놀랍게도 당당하게 훔쳤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또 뭐 자기네끼리 하는 얘기가 강남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미성년자인 걸 이용해서 2,500만 원을 뜯은 적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하는 걸 들었다는 거예요. 직원들께서 듣기에 얘네는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다. 정말 악질이구나. 그러면서 이런 일은 정말 처음 겪었는데 너무 기막혔다고 전하셨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네. 저 녀석들이 저렇게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게 영업정지 받아가지고 손해 볼 바에는 그냥 이 정도 뜯기는 게 니들한테도 더 낫잖아 이거잖아요. 그걸 노린 거죠. 그래서 사실은 돈도 더 달라고 계속 협박을 하고 심지어는 훔쳐가기도 했다는 얘기를 듣고 이건 안 되겠다. 그 생각이 들어서 지구대에 바로 가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좀 경찰이 올 때까지 붙잡으려고 좀 했는데 아마 신고한 걸 알고 도망을 갔다고 해요. 그 후에 왔던 게 저 문자입니다. 이후에 계속 문자가 옵니다. 잔금 처리하고 깔끔하게 마무리합시다. 약속한 돈 입금하시면 긴 말하지 않겠다. 만약 안 하면 염려하시던 그 상황 만들어주겠다. 등등의 돈을 좀 더 내놔라고 협박 문자를 계속 반복해서 보냈다고 합니다. 야, 양 변호사님 정리 좀 해주세요. 일단 경찰에서는 지금 공동 공갈하고 특수 절도로 이의자들을 입건을 해놓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경찰에 잡힌 다음에 하는 얘기가 가관인 겁니다. 신분증 검사도 하질 않았고 먼저 직원이 돈을 준다 그랬다는 거예요. 이제 와서는 자기들 영업정지 당하려고 우리를 협박번호 밀고 있다. 그럴 이유가 없어서 도대체 왜 있겠습니까? 그리고 뭐 지금 300만 원 더 가져가려고 했던 것도 용돈을 챙겨줬다고 해서 기다렸는데 안 오길래 카운터에서 알아서 가져갔다라는 거예요. 사실 여기에 대해서 뭐 반론할 필요가 있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유흥업소 측에서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만약에 진짜로 우리가 돈을 주려고 그랬으면은 저렇게 카운터에서 훔쳐갈 게 아니라 당당하게 돈 세보고 가져갔을 거 아니냐. 분명히 업소 측에서는 신분증 검사했고 지구대에서 신고도 했다라고 해서 경찰에서는 수사를 통해서 밝히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네. 저희가 저 녀석들의 이 반론을 이렇게 방송하는 것부터가 진짜 웃깁니다. 그럼에도 계속 얘기를 하니까 반론을 하는데요. 이게 찾아내서 아니 그 문자 보세요. 문자 좀 네. 다시 보여줘요. 문자 보면 지들이 상전이야. 그렇죠. 좀 보여줘요. 약점을 좀 아예 그렇게 진작에 주셨으면 깔끔하게 문제 마무리하시죠. 마무리하시죠. 네,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긴 말하지 않겠습니다. 입금해 주세요. 전에 이렇게 맡겨놓은 돈 찾아가는 거야 지금. 네, 어. 염려하시는 그 상황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등등. 야, 이 정도를 자꾸 이용하는 이런 사람들한테 뭐 법을 해줘야 되는 게 맞느냐 이 생각이 많이 드네요. 사실은 이 사건 보면 그러니까만.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예, 좋습니다. 두 번째 사건 마무리하고요. 별별 상담소 이어갑니다. 휠체어를 탄 남성이 아내와 함께 산책을 나섭니다. 겉으로 보기엔 특별할 것 없는 다정한 부부 사이처럼 보이는데요. 그때 한 여성이 다가와서 부부의 앞을 가로막습니다. 그리고는 남성을 향해 거친 말을 쏟아내는데요. 평온하던 산책길에 등장한 불청객. 이 여성은 부부와 어떤 관계일까요? 자, 30년 전의 기억 때문에 고통을 아직도 받고 계시다는 사방 가족분의 제보입니다, 교수님. 네, 오늘 제보자는 40대 여성입니다. 10살 때 기억이 지금까지도 나를 괴롭히고 있어요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이 제보자가 10살 때 아빠가 사촌 여동생이라는 사람을 집에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서 이 아빠의 사촌 여동생인데 미용학원을 다닐 건데 자격증 딸 때까지만 우리 집에서 같이 살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일방적으로 통보한 거죠. 그런데 이 제보자는
제보자는 외동딸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10살에 21살 언니가 생기니까 너무 좋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언니 하면서 잘 지냈대요. 그런데 한 6개월쯤 지난 날 어느 날에 집에 딱 들어왔는데 거실에서는 엄마가 펑펑 울고 계셨고 아빠는 집안 물건을 던지면서 막 화를 내고 있었대요. 그날 이후 그 사촌 여동생이라는 언니는 집에서 보이질 않았습니다. 대신 집안은 매일같이 전쟁터가 됐는데요. 엄마는 아직도 그 여자 만나냐 라면서 소리를 질러 지르셨고 아빠는 그때마다 욕설과 함께 물건을 던지셨다고 합니다. 도대체 그 사촌 동생 누구였길래? 아, 누구였을까요? 모르니까 물어보는 거잖아. 상간녀였습니다. 사실 밖에서 바람을 피우고 두 집 살림을 하는 것도 문제인데 아예 상간녀를 집에 데리고 들어와서 한 집 살이를 했던 거예요. 근데 결국 부모님은 이혼을 했고요. 이 제보자는 엄마와 단둘이 살게 됐는데요. 뭐 엄마가 뭐 재봉사일, 파출부일, 식당 주방일 정말 온갖 일을 전전하면서 홀로 제보자를 키우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 뭐 도무지 정신을 못 차려요. 같은 동네에 살면서 여러 여성을 바꿔가면서 동거 생활을 이어갔다고 해요. 그 과정에서 제보자랑 이렇게 길이나 이런 곳에서 마주친 적도 있다고 합니다. 제보자 뭐 당연히 상처가 컸겠죠. 고등학생 시절부터 우울증을 겪기 시작했고요. 정신과 의사에게 입원을 권유받을 정도였습니다. 자, 시간이 흘러서 제보자는 성인이 됐고요.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아버지, 직접 제보자 얘기 들어보시죠. 그때 혼주석에도 그 시기에 여자가 안 됐다고 해가지고 내가 어이가 없어. 결혼식 하지 말자고 차라리 결혼식 엎으라고 안 한다고. 아빠도 참석하지 말라고. 엄마는 안 치겠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한 발 물러서서 엄마랑 자기가 안겠다고. 아, 친엄마가 버젓이 살아계신데 뭔 소리야 저게. 원래는 엄마만 앉힐 생각이었는데 어머니가 제보자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가족들 보는데 아버지도 앉히는 게 어떻겠냐라고 해서 그렇게 제안을 하니까 아빠도 앉겠다고 했는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갑자기 내 여자친구가 있는데 여자친구가 이 얘기를 듣다만 앉으면 안 되겠냐 얘기해서 또 난리를 친다고 합니다. 그 급기야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안 되면 세 사람이 앉잖아. 엄마랑 나랑 여자친구랑 혼수. 아, 지금 뭐 웃음이 나오는데 하도 그쵸? 어이가 없어가지고. 없으니까요. 그래서 제보자 당연히 이럴 거면 아빠 오지 말라라고 강하게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원래대로 엄마하고 앉겠다고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3명 앉을 뻔했어요. 양 변호사님, 3명을 앉히겠답니다 거기에. 근데 여기서도 끝이 아닙니다. 이 제보자 입장에서 너무나 기구했던 게 이 제보자분이 이게 한 30년 정도 지났을 때 또 그 아버지라는 사람이 엄마랑 재결합을 하겠다라고 찾아왔다고 합니다. 엄마도 처음에는 반대를 했다가 나중에는 끈질기게 따라다니까 마지막에 또 어머니가 또 재결합을 했대요. 아유. 그거에 실망스러워서 엄마하고도 인연을 끊고 1년까지 지냈답니다. 근데 한 1년 지나가서 찾아가는데 그 막 180cm의 몸도 좋았던 그 아버지가 휠체어에 탄 채 어머니하고 산책을 하고 있더래요. 어떻게 된 거냐면 참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재결합한 지 3개월 만에 아빠에게 암이 발견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엔 또 엄마는요 또 3년을 이 아버지 간병을 했고 제보자분도 종종 이렇게 병수발을 도와줬답니다. 왠지 느낌이 안 좋습니다. 네, 암 수술을 했는데 그 이후에 아빠 다리가 좀 불편했다고 해요. 근데 혼자서 보행이 가능할 만한 호전이 됐고 3개월 전부터는 뭐 소일거리 다니기도 했다고 합니다. 친구들 여행도 갔다고 하는데 어느 날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엄마가 빨래를 하다가 아빠의 어떤 주머니 속에서 예. 남성 정력제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또 더군다나 아빠 뭔가 확인하다 보니까 울릉도의 한 관광지에 2명 뭐 어떻게 사용 이용 티켓을 발견했어요. 아마도 입장권인데 아빠가 몸이 좀 호전되니까 또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처음에는 부인을 하다가 결국은 인정을 했고요. 엄마가 당장 짐 싸서 나가라고 하면서 이혼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자, 이럴 때 쓰는 말 있죠. 숟가락 들 힘만 있으면 점점점. 자, 엄마가 이혼을 요구한 다음 날 집안이 완전 뒤집어졌습니다. 제보자 얘기 들어보시죠. 엄마가 너무 화가 났어. 이제 연금도 반 나누고 이혼도 하자. 이러지는 못 살겠다. 그 말하고 알겠다 소리 하고 집 반 뒤져가지고 돈 들고 도망쳤어. 엄마 은행 맡기는 걸 싫어했어요. 내가 갖고 있는 게 제일 안전하고 내가 갖고 있는 게 마음이 든든하다. 그렇게 모으셨나 봐요.
이럴 줄 알았어 내가. 그렇죠. 그렇게 훔쳐간 돈이 지금 1억 원입니다. 70대인 엄마가 평소에 은행을 좀 잘 못 믿으셨다고 해요. 이런 어른이 좀 계시잖아요. 현금을 집안에 보관을 하셨는데 이걸 알고 있던 아버지가 뭐 집을 다 뒤져서 현금이며 뭐 금부치 모두 합쳐 약 1억 원에 달하는 재산을 훔쳐서 도망을 가버렸던 겁니다. 제보자에 따르면 뭐 집이 정말 폭탄을 맞은 건지 도둑이 든 건지 정말 난장판이었다고 해요. 엄마는 내가 미련했다면서 제보자한테 오히려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시고 제보자가 결국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경찰에서는 부부간의 절도는 성립이 되지 않는다라고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뭐 현재 엄마는 돈을 뭐 다시 찾는 것도 그렇지만 아빠와의 이혼을 가장 강하게 원하고 있는데 아빠는 뭐 휴대전화까지 해지하고 현재 행방불명이 된 상태입니다. 양 변호사님. 뭐 이혼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상대방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그것 자체가 부부의 동거물을 위반한 것이 되는 것이고 또 공시송달이라는 방법으로 물론 나중에 이제 혹시 그 판결이 나온 뒤에 또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만 되돌릴 그런 어떤 사유는 없을 것 같거든요. 이혼을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 사연자분 같은 경우에 사연자분이 아빠하고 절연할 수 있는 방법은 법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혈연이라고 하는 거를 법이 완전히 끊을 수는 없기 때문에 다만 나중에 뭐 상속이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는 충분히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지금 채팅창에서 내 속이 다 그냥 문드러진다고. 네, 정말 답답하죠. 이 아빠라는 분은 뭐 단순히 그냥 뭐 심리적인 어떤 증상 이 정도가 아니고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분이 이 정도다 그러면 본인의 어떤 쾌락이나 충동에 대한 중독 수준 또는 이제 이성관계 중독 수준의 분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70대인 분 가망이 있을까 이런 좀 걱정이 되고요. 엄마도 이 남편에 대한 뭐 희망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인지 사실은 애착이 있었던 것인지는 모르지만 사실은 굉장히 아쉬운 결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문제는 오늘 제보자신데요. 이 제보자께서 안타깝게도 엄마의 고통을 다 책임지시려고 해서 엄마의 인생까지도 다 보호하려고 하시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도 과도한 책임감과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셨던 것 같은데 계속해서 엄마를 너무 보호하시려고만 하신다면 사실 근데 너무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엄마의 이혼이나 엄마의 삶은 결국엔 엄마가 결정하셔야 되는 거고요. 옆에서 경계선을 두고 뭐 아빠랑은 연락하기가 이제 어려우시겠지만 엄마 역시 이제 성인이시고 어른이시니까 엄마의 인생을 잘 수 있게 돕는 정도 선에서 본인의 인생을 이제 집중해서 행복하게 사시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별별 상담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온 배달원이 한 식당 앞에 멈춥니다. 잠시 뒤 한 여성이 음료를 건네자 다시 오토바이에 탑승을 하는데요. 혹시 땅이 꺼지나요? 그건 아니에요. 오토바이를 움직여서 앞으로 나가려는데 배달원이 고개를 돌려요. 왜? 트럭 한 대가 배달원을 향해서 엄청난 속도로 돌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야. 트럭을 주시하고 있던 배달원 순간적으로 몸을 틀어서 자신을 덮쳐온 트럭을 간신히 피했습니다. 뒤집어진다. 통제 불능 상태였던 트럭 결국 그대로 옆으로 쓰러지고 마는데요. 어쩜 좋아. 오토바이가 파손돼서 하루 동안 일을 하지 못했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피해가 이만한 게 정말 다행이죠. 다음 이어갑니다. 사람들로 붐비는 식당 아닙니다. 두 사람이 주문한 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두 사람이 앉아 있는 테이블로 식당 사장이 걸어오는데요. 그의 손에 들린 건 끓는 물이 가득 담긴 통이었습니다. 그때 사장이 미끄러지면서 끓는 물이 여성에게 그대로 쏟아지고 마는데요. 깜짝 놀란 여성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물이 튄 팔을 고통스럽게 흔듭니다. 테이블 위로 피어오르는 연기만 봐도 물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알 수 있는데요. 찬물 빨리 오세요. 자, 화상을 입은 여성이 치료를 받고 있는 반면에 사장은 아직까지 사과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사과는 기본이고요. 보상도 확실하게 하길 바라겠습니다. 양 변호사님. 아니 저게 무슨 사과를 안 할 일이에요? 저건 뭐 중국이 아니라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당연히 사과는 물론 법적으로 배상 책임이 있죠. 그러니까 너무 아프겠다 근데. 다음 이어갑니다. 왜 미끄러져 거기서? 나란히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두 남성이 거리에 서 있던 여성 앞에 멈춥니다. 설마? 한 명이 내려서 가방을 잡고 그대로 끌어당기는데요. 또 어느 나라야 이거? 놀란 여성은 가방을 놓지 않으려다가
힘에 밀려서 넘어지고 맙니다. 가방을 빼앗은 남성은 오토바이에 잽싸게 다시 올라탑니다. 아유. 황급히 넘어졌어. 달아나는 두 사람 잡아라. 나무를 꽉 그래. 들이받더니 결국 넘어져. 아이고, 올라가서 찼어. 벌렁 넘어지고 맙니다. 그리고 그 모든 장면을 목격한 두 시민이 싹 달려오는데요. 한 남성은 들고 있던 밀대를 휘두르고 다른 남성은 오토바이 안장을 집어들어 강도범을 향해서 뛰어갑니다. 아유, 좋습니다. 네, 시민들에게 제대로 혼쭐이 난 강도범들은 결국 현장에서 도망을 쳤다고 합니다. 불의를 보고 참지 않는 두 시민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마지막 이어갑니다. 검은 황소 한 마리가 느긋하게 거리를 걷고 있습니다. 오. 건물에서 나온 남성이 황소를 보는데 갑자기 돌을 집어서 그대로 휙 던져요. 난데없이 돌을 맞은 황소, 뒤를 돌아보죠. 남성은 오토바이 뒤에 서서 황소를 향해서 소리를 지르는데요. 자, 흥분한 황소, 참지 않죠. 남성에게 돌진합니다. 자, 지켜보던 사람이 걱정이 돼서 황급히 뒤쫓는데 남성이 넘어지자 성난 황소가 머리에 난 뿔을 막 들이밀면서 공격을 이어갑니다. 자, 그러다 뒤쫓아온 사람의 제지에 공격을 멈추고 다시 돌아갑니다. 빠른 도움 덕에 남성은 무사했습니다만 아니 그러니까 왜 죄 없는 동물한테 돌을 왜 던져요? 자, 교수님 딱 한 문장. 네. 교수님도 자꾸 박 변호사님 닮아가시는 것 같아요. 예, 사랑하는 사건 반장 가족 여러분, 저희는 내일도 4반 750 저녁 7시 50분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